참상 연구소의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방구석에서 세미나 발제를 해보는 것도 뭐 처음이지 싶은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기본소득인가 공공서비스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아마 발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진보평론이란 개간지에 봄호에 이제 실릴 글을 그냥 파워포인트용으로 이렇게 제작성해서 오늘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리 다 받아보셨죠? 첫 화면이 PPT를 PDF로 바꿨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네요. 이렇게 왜 안 움직여?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코로나19가 드러낸 문제들과 이 속에서 이제 코로나19 피해를 피해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이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소개, 그리고 기본소득이 이제 최근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의 동향이라든지 그걸 소개하면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그 황선웅 선생이 발표했던 이제 코로나19 고용의 변화와 현황에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많이 자세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간단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래서 크게 보면 일자리가 감소됐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다라는 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일자리 감소한 내용을 보시면은 임시 일용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나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는 거고, 산업별로 보면은 이제 주로 대면 서비스업을 했던 음식 및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 이런 데서 이제 크게 감소하였다라는 거고, 이런 임시직 일자리에 고용됐던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2020년 1, 2분기 소득을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 2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유행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죠. 그래갖고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되고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때 소득을 2019년에 1, 2분기 비교했을 때 소득 1분위 경우 이제 가장 저소득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계층을 다섯 개로 구분했을 때 가장 낮은 계층이 1분이고 가장 높은 계층이 5분인데, 1분위 경우는 1.9% 감소하였고 2분위는 0.1% 증가한 반면에 3분위는 2.7%, 4분위는 4%, 5분위는 4.7%. 그러니까 고소득층일수록 더 소득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영향인데, 실은 이러한 그러니까 일자리 감소라든지 소득 불평등 악화가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이제 상황이란 거죠. 보면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기저질환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회 기저질환이 뭔지가 이제 첫 번째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만연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일자리 감소한 산업이나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런 대면 서비스업이랑 여성, 중고령층 이런 부분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필수적임에도 이제 권리에서 배제되는 이제 필수 노동자란 개념이 많이 코로나19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이제 필수적인 노동자라기보다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자 뭐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수적인 노동자로 이제 주목을 받고 또 주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사를 돌봄 의료 노동자라든지 청소 노동자, 물류 택배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자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이들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장시간 노동이나 이제 산재보험 등 이제 사대보험의 사회보장 권리에서 배제된 이들입니다. 특히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의료 인력이 한 159명, 그러니까 9개월 정도, 작년 1월 20일부터 9월까지 159명 정도 감염이 됐는데 이 중 간호사가 101명, 간호조무사가 33명이 감염됐다는 거죠. 의료 인력 중에서도 이들이 제일 많이 감염됐고, 또 이들을 보면 이제 초과 노동이 일상화되고 이제 피로도가 이제 중과 한계에 달하는 상황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 기저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드러낸 문제들 중에서 가장 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서 했더니 잘 좀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많은 공공 영역이 함으로해서 그나마 이제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마스크 대란과 마스크 대란 속에서 초반기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서 이제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또 마스크 사재기도 있었고 이제 마스크를 여기서 이제 한몫 보려는 이제 기업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를 이제 몰래 뭐 수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죠.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스크 사회주의란 말도 이제 나왔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니까 이제 마스크 사회주의란 말 나왔고 이제 마스크 오부제도 실시됐었고 이제 마스크 구입을 하는데 이제 오부제 실시하고 이제 어느 한 개인이 이제 많이 사용하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정부가 개입해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제 수수료 체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이 가입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넘겨가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전북의 군산에서 이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 앱입니다. 지자체에서 만든 배달 앱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공공 배달앱 그런 공공 배달을 본따서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런 공공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이런 수수료 체계 변경과 관련한 그 배달의 민족의 그 초과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이제 또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다들 많이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한 곳이 공공병원이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이 10%도 안 되는데 코로나19 감염 환자층은 공공병원이 대부분 80% 정도 담당했다는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해결했다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다는 것이고, 이제 그다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재난지원금 속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었는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이 한 4차례 정도 지급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15조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제 15조 원 모두가 다 지원금입니다. 이 중 8조 2천억이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쓰이고, 쭉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지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이라든지 액수가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에 가면은 이제 진짜 피해를 누가 입었는지 이런 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배제되었던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도 포함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4차까지 흘러오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이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됐습니다. 이 제안 이후에 액수는 다르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이 됐었고, 전주에서 처음으로 알고 보니까 전주에서 처음으로 한 게 맞네요. 공공배달앱도 처음 하고. 전주에서 처음으로 4만 가구에게 1인당 52만 원 정도의 액수를 지급을 했고,
그래서 이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그 내세웠던 그 논리가 이제 신속하고 빠르게 지급하려면은 이제 대상자를 가리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적절한 제안이었다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에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쓰고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제 하도 이제 이 재난 기본소득이 난립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의식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거를 이제 재난 기본소득보다는 재난지원금이 더 정확한 용어다라고 이제 이름을 용어로 수정하고 정부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를 이제 바꿨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은 재난 기본소득이란 말은 안 씁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용어로 통일을 해갖고. 그래서 이런 재난 기본소득 논란이 끼친 게 이제 전혀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자면은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긴급 재난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활지원을 가능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초기에 이제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사용 기한을 제한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비 축소 국가라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생활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 근데 이제 꼭 이런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피해 대상이나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규모가 파악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빠르게라는 원칙보다는 이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준이라는 원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가 이런 원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논란이 되면서 특히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재난기본소득이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죠. 그리고 100% 지급할 것이냐 70% 지급할 것이냐 이런데 이런 하면서 정작 이제 많이 필요한 이제 유급병가라든지 이제 아프면 쉬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된 유급병가라든지 상병수당 최근에는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제 백신 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하게 된 측면들이 좀 존재했다. 재난기본소득 논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고 또 대중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끈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한 정치인들 사이에 이제 이 많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중간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뭐냐 해서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 이제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성, 정기성, 보편성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충족하는 게 이제 기존의 소득 보장 제도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현재 어떤 논의를 되고 있냐 보면은 21대 국회 기본소득 법안이 한 4~5개 발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부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기존 처음부터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대전환, 국민의힘 이런 데서 이러이러한 법안들이 작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발의가 된 상황이고 뭐 21대 국회에 뭐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가장 자기 정치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이제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 로드맵이 있습니다. 한 6단계로 나눠갖고 월 15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급은 연 1회 지급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월 50만 원까지 이제 그러니까 얼마가 재정은 얼마가 소요되는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 했을 때 한 7.8조 원이 드는데 50만 원 하면 310조 원이 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와는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전경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의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개념의 기본소득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때 무엇을 중점으로 했는데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아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단체 이제 오건우 운영위원장이 이제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완전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부정 기본소득, 소액 기본소득 이렇게 구분을 했고 각각의 내용과 이제 이것에 평가는 완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으로 충분성을 이제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액수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5만 원에서 3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제 주로 유럽에서는 그 중위소득의 한 50% 정도를 얘기합니다. 중위소득의 50%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위소득의 평균소득의 뭐 30%, 29%뭐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성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충분성을 만족하려면은 천문학적인 재정서가 아까 앞에 경기도 그 기본소득 노동요금은 월 50만 원 지급하는데도 3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본소득의 요건으로 이제 이런 충분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 이 세 가지는 제시하는데 충분성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유럽에서 이제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충분성을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걸 얘기 안 하면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대상이 한정된 청년, 노인, 아동, 농민 이런 대상을 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최근에 농민수당까지 이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사회수당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유럽은 기왕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사회부정 기본소득은 이제 실업급여나 수급자동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이 사회부정 기본소득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주로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대상이 한정돼서 이제 기본소득의 특징이 보편적이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소액 기본소득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똑같이 지급하는 월에서 50만 소액 기본소득을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소액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이제 소액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이 부풀하는 적절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제 생계급여 제도가 있는데 이 생계급여 액수가 2021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54만 원 정도 되고 4인 가구가 한 146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30% 정도 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40% 된다고 하더라고요. 1인 가구 비율이. 4인 가구는 한 13%인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생계급여 액수보다 이제 생계급여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4인 가구까지.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이제 기본소득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거죠. 포괄 대상에서는 보편적이지만 포괄 수준에서는 보편적이지 못하다. 두 번째로 체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지급에 쓰이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단기적으로 연 50만 원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월 5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연 50만 원 26조 원이 필요하고 15만 원 지급하면 93조 원, 30만 원 186조, 50만 원에는 310조 원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 이렇게 하면은 2021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지출 총액이 한 89조 5천억, 거의 90조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쓰이는 돈이 13조 원, 기초연금, 노인들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8조 8천억, 이제 아동보육 예산으로 8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아동수당, 보육, 양육수당 이런 걸 지급하면 8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조 5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는데 연 50만 원이면 월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죠. 8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4만 원인가? 네. 4만 원 정도 되는데 26조 원이 이제 노인 기초연금은 이제 사실 지금보다 더 2배 더 되니까 지금 한 30만 원 지급하는데 60만 원 정도 지급 가능하고 이제 현재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없애는 동시에 이제 액수도 늘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노인 빈곤율이 이제
한 50%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최고입니다. 이런 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금액이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병수당이라든지 실업수당 이런 거 도입되고 충분히 남는 액수, 유급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소액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은 다른 현금 복지나 복지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복지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초생활보장 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노인수당, 그러니까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건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 복지제도에서 이런 이제 수급자들은 액수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30만 원, 50만 원 받던 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연 50만 원 지급하면 월 44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소득에 쓰여진 재정이 많아지면 다른 서비스에 투여될 재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그래서 보육, 요양 등 돌봄, 의료, 주거서 제공하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공적인 서비스가 줄어들면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혜택을 받는 분이 많아지는데 늘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런 복지 서비스가 실제 이제 줄어들고 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커질수록 그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라고도 할 수도 없고 기존 복지를 축소하거나 복지 서비스 확대하는 길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기본소득의 목적이 이제 탈노동화라고 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한다. 이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실은 이제 사회복지 목적 자체가 노동력의 탈상품화입니다.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복지의 목적이죠. 그걸 노동력의 탈상품화라고 하는데, 근데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나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란의 기본소득 사례에서 그 평가를 한 내용 보면 노동 공급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X가 작으니까 그걸로 생활 영위 불가능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은 기업에게만 이제 도움을 주는 임금 보조금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 실패했고 한계에 부딪혔다. 뭐 노동유연화, 뭐 자동화, 요새 AI 뭐 이런 로봇 이런 속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은 생명력을 다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는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점 한계는 분명하고 실은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이제 사실 신자유주의의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이제 70년대까지 했던 고성장 시기에는 가능했던 모델이지 지금은 가능한 저성장, 유노무락의 가능한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복지국가를 공격하면서 했던 신자유주의 논리였기도 했고 이제 신자유주의 복지는 결과의 평등을 비판해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 흔히 생산적 복지라고 알려져 있는 워크페어 노동연계 복지를 이게 신자유주의 복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 이제 OECD 국가들이 지급할 수 기본소득 액수가 얼마인지가 보니까 시사인 기사에서 이걸 이종태 기자인가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국민 부담률, 국민의 세금을 얼마 내는지 나타나는 거랑 그것에 그리고 공공사회 지출이나 사회 지출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을 하나 빼고서 이제 했을 때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한국은 한 2,100달러,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230만 원 정도 되겠죠. 23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 1년에. 이렇게 했고, 미국은 6,000달러, 그러니까 600만 원이 넘는 이런 돈을 지급해서 그래서 그 액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수록 기본소득 받을 액수가 높다는 건 좀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기본소득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고로 지금 현재 세금 부담 속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은 2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사례로서 대부분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지급하는 이제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같은 일부 소수 사람 몇천 명 대상으로 한 그 사례들 뭐 이런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실시한 데가 이란인데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란이 기본소득을 했다는 건. 그래서 이란 정부가 2010년 12월에 이제 기본소득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시행했다가 2016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유일한 사례인데 이란에 거주하는 모든 이란인에게 이란 1인당 월 40달러에서 45달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왜 어느 정도 했으냐면 평균 소득 29% 정도 되는데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액수가 얼마야 되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평균 소득의 25%에서 29% 사이를 이거는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 그 논의하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얘기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란에서는 월 40달러에서 45달러,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4, 5만 원 정도 되겠죠. 월 4, 5만 원. 이런 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제 이란에서는 이제 빵이나 전기, 물, 휘발유 이런 거를 모든 이제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이런 물품들을 거의 이제 국가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소득 지급하면서 절대 빈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빵, 전기, 물, 휘발유 이런 걸 다 없애면서 이제 지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반대하고 산업계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전기, 물 이런 걸 가른 산업계가 이제 사실은 이거 폐지한다는 건 이제 보조금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하면은 이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떨어뜨린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한 5년, 6년 정도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이라기보다 시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평가를 내린 논문이 있는데 이제 밑에 이제 출처를 찾아보시면 그 여기에 쓰여 있는 게 이제 기본소득 지급이 이제 노동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또는 월 4, 5만 원 평균 소득 29% 정도 되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기본소득 지급을 해서 작은 상점을 열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확장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긴 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불평등 완화나 빈곤을 감소시켰던 효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의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하고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일단 기본 원칙은 이제 필요한 현금과 서비스를 필요한 이들 모두에게 라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했고 이제 이런 원칙을 이제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한국의 현재 이제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세출 조정하는 세출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돈을 이제 복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 그러니까 군대 육성하는 데 쓰는 국방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복지 예산을 돌린다. 이런 세출 조정을 하든지 부자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보편 증세 그러니까 부자 증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 높은 보편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난번 그 송명관 선생이 이제 얘기를 했던 적극적 재정 정책,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든지 MMT에 따른 이런 그래서 어쨌든 재정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전제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의 제도로 이런 거를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 그러니까 패키지를 이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금 구비하고 공공 서비스가 이제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둘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구별로서 이제 정금 고용보험이라든지 유급병과 상병수당 현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는 이런 제도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 현금을, 왜냐하면 액수도 작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급여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액수도 높이고 이런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개편되기 전에 이제 최저생활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최저생활비라는 최저소득보장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최저소득 보장을 이제 권리로서 보장받는 게 예전 제도에는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최저생활비를 없애버려 갖고 그런 기준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최저생활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이런 것과 함께 민간 중심의 보육이와 돌봄 서비스, 우려 쓰이는 것들을 공공 서비스로 전환해 시킬 거고,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을 기본급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고임금 노동자라고 알려진 정피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기본급이 최저시급 기본급만 따지면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 최저임금 10,000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이제 기본급화해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번 이 최저임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돼서 그 대안 사례로서 이제 담론적 수준이긴 하지만은 영국에서 이제 논의되는 그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OECD와 세계은행도 이제 공공정책의 목표가 기본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영국의 이제 유니버설 베이직 서비스, 우리말로 하면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장하는 이제 연구단체나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의 안전, 기회, 참여를 가능해서 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무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공공 서비스에 보편적 공공 서비스에 주거, 음식, 의료와 돌봄, 교육, 교통, 법률, 민주주의, 정부 접근 이렇게 7가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런던 대학 글로벌 번역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2017년에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NHS 그 국가에서 이제 의료제도를 국가 의료제도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료 공교육도 해봤고 이제 이런 경험을 갖고서 7가지 서비스를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공동의 필요와 집단 책임이라는 원칙 기반에서 기본소득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되는 독립성, 보장성, 자율성 등을 제공하면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필요의 충족, 그다음에 경제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이런 기여된 근역 구상에서 이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 서비스가 UBS가 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자동화라는 현대 사회 조건에서도 이 UBS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필요 보장이라든지 형평성과 사회임금, 지속 가능성, 효율성, 연대성 확보 측면에서 UBS가 필요하고 기본소득보다 훨씬 장점을 지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편적 필요로 이제 영양, 주거, 이제 사회적 참여, 이제 교육적 소통 얘기하고, 그다음 건강, 안전, 소득 보장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쓰였듯이 쭉 이런 게 필요하고 공급 시스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제 영국에서 현재 이제 아까 얘기한 그 7가지 필요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몇 명이나 인구의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제 거기서 제외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UBS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UBS를 주장하는 데서 이제 기본소득하고 이 기본 서비스가 동시에 이제 가능할까라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한번 이제 모델링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세금인데 여기가 1차 세계대전이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가 세금이 가장 높았을 때 영국의 세금이 44%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7년 정도에 이게 지금 한 40% 정도도 안 되는 거죠. 현재 세금 부담은. 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높았고 80년대 엄청 많이 줄었죠. 세금 부담이. 이때가 대처 정부 때입니다. 대처 정부 때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다가 아직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죠. 세금 부담이. 그래서 기본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는 현재 세금 부담에서 조금 세금 부담을 얼마 높이지 않아도 기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거고, 제일 위에
BI 이제 사에게 이게 기본 서비스, 그러니까 기본 소득인가, 기본 소득 시행하는 데는 이 정도 세금 부담이 이 정도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 이제 UBI하고 UBS 동시에 시행한다 해서 이렇게 빨간 이제 점선이 있는데 이건 WNA라고 이제 영국의 이제 신경제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이렇게 현금으로 제공된 급여를 다 통합해서 이제 국가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이라고 이제 다 통폐합한 제도를 이제 WNA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이제 이 주황색 선인데 이런 WNA랑 UBS랑 합치면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UBR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그 세금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WNA랑 UBS는 같이 할 수도 있는 이런 세금 부담 높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UBS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도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어떤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일 왼쪽에 이제 평등, 가운데 형평성, 요새 만약에 공정이죠, 공정. 요새 많이 얘기되는 공정, 그다음 현재 실제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설명이 맞는 그림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이게 맞는 설명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이제 많이 알려진 거니까 이게 평등이고 이게 공정이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가? 저는 저는 기본소득이 왼쪽이라 생각되고 기본소득을 하자는 게 이런 거고 이제 공공서비스 중심을 하자는 게 이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질문 던지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보시죠 빨리. 아니, 답을 주셔야지.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질문을 던져야 얘기가 오가. 자, 그러면 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잠깐 쉬죠. 네, 그렇게 합시다. 예. 10분. 8시에 시작하는 걸로. 예. 그 사이에 채팅창으로. 자, 일단 발자신호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는 거 있으신 분은 먼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 아무거나 나눠. 어,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바로 음성으로. 예. 다른 그, 분들도 그냥 음성 키고 그냥 바로 하십시오. 예, 뭐 예. 채팅창 치는 게 뭐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비디오 안 켜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 저기 이란 사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를 너무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왜 또 중단했고 뭐 그런 문제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신지. 그 발제한 자료 출처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왜 하게 되는지는 그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았잖아요. 2016년,
2010년인가 그때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해서 경제 제재를 시작하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국가 이제 재정을 아끼겠다 이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끼는 방법으로 이제 뭐 물이나 전기, 뭐 교통비 이런 거를 다 제공했던 거를 없애면서 이제 그 기본소득으로 이제 전환하게 됐는데, 근데 한 5년 동안 해봤는데 그렇게도 이제 재정이 이제 뭐랄까 재정 그 소요되는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불만은 더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단되게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혹시 뭐 대답이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뭐 그 이상의 더 자세한 얘기는 없어갖고 그 자료를 봤는데 시당초 재정 절약 차원에서 진행했던 거라는 거죠. 예, 예. 음. 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 당시 2010년도 그래서 2016년도에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이란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 글들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쭉 설명이 됐고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 아까 그 논문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정도 이상의 글은 나오지 않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논문에서 한 게 이란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뭐 나미비아뿐만 아니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막 이런 데서 그런 것들 소개하고 뭐 이런 논문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페이지 30페이지는 그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이 그림이요? 네. 영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예, 여기 질문해 주세요. 설명을 해요. 이 네. 오른쪽에 이 스페이스 어블레블한 게 이제 현재 이제 세금 부담이 이 정도인데 이게 한 40% 정도 가까이 되겠죠. 40%는 좀 안 될 텐데 UBS를 시행을 하려면 여기 요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 4%나 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더. 그다음에 이제 WNA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소득은 아닌데 이제 현재 현금 급여로 지급되는 모든 여러 가지 제도를 다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게 WNA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내셔널 그러니까 이게 얼라원스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얼라원스인데 우리말로 하면 수당, 내셔널 수당. 그래서 이제 와이들리 내셔널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국가 수당을 내면은 거지. 근데 이거를 시행하는 데는 이 정도의 세금 부담이 더 든다라는 통합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이제 한 70파운드 그러니까 영국 돈으로 70파운드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0파운드면은 주당 70파운드니까 한 주당 70파운드니까
그러니까 70파운드면은 이제 한 달 하면은 한 300파운드 가까이 되겠죠. 73파운드인가 그런데 이제 300파운드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액수를 지급한 데는 지금보다 세금이 이 정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치면은 두 개를 다 같이 시행하면 이 정도 이 점선 이 정도의 세금 부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이 정도의 세금 부담 여기까지 이 정도의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요 선이 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이 기본소득하고 UBS를 같이 했을 때 이제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제일 위에 있는 선이 그 정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55%까지는 아닌데 한 50% 정도 세금 부담이 50%니까 자기 버는 돈의 반은 모든 국민 반 정도는 부담을 해야 UBS랑 UBI랑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되면? 뭐 전쟁 때도 이 정도 세금 부담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높이려고 하면은 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북유럽 쪽은 그 조세 부담률이 저보다 더 높잖아요. 조세 부담률이 높은데 영국 같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로 하고 사회보장제도뿐만 사회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게 워낙 또 하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해서 UBI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지금 한 뭐 5, 60% 그러니까 최고로 하는 데가 50% 정도 넘는데 한 60%, 60, 70% 되겠죠. 스위스도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 거거든요. 세금 부담 때문에. 기본소득만 저는 하는데도 세금 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고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로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측정이 가능한지조차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제 접근 방식에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비판적인 부분도 있는데 비판적인 부분은 여전히 그 현금 지급이라는 방식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시장에 자기의 생활과 이걸 시장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벗어난 대안일 수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적인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 그 대안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지난 시기에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노동의 탈상품화적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정고용 시대에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었고 그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더 실업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요즘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일자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강동지 선생님이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공공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용하는 시점에서 이제 무료로 보편적으로 제공되니까 서비스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비스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이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재 이제 그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현재 현금 지급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복지국가 모델로 하는 부분은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면 어쨌든 그 노동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이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금 지급은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는데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는 이제 그런 단점,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단점을 이제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유럽이나 이런 복지국가 모델도
현금 지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서비스라는 걸 이제 공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복지과 모델이 하나인데, 이제 그 복지과 모델 중에 현금 문제 갖고 사각지대 생기는 거, 그것만을 많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걸 공격하면서 사실은 서비스를 다 민영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 그런 정책하에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될까요? 일단 의료나 교육 같은 거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 외에 얘기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얘기되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돌봄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돌봄 서비스, 어린 요양이나 이제 어린이들, 어린이들, 육아, 그다음에 뭐 노인 돌봄, 뭐 돌봄 서비스. 교통도 마찬가지고, 교통 요새 중요한데 통신 예. 이런 부분. 그것도 교통, 핸드폰 정도는 다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무료 와이파이 이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전 국민에게 그런 이제 노동당의 그런 공약도 내는데, 이제 그런 아까 앞에 그 사례로도 7가지 서비스 있잖아요. 7가지 서비스. 예. 법률 서비스까지 포함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제공돼야 된다. 법률 서비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차등은 없는 거죠. 보편적인 서비스의 그 이제 차등은 기본적인 없고 그냥 것은 차등, 이게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국선 변호사도 있고 뭐 등등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뭐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라는 게 참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거기서 나는 이중화라는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료 서비스를 이제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했을 때 부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랑 가난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 시장에서는 그럼 그런 서비스가 퇴출돼야 되는 거네요. 법률 뭐 로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퇴출돼야 되는 거고. 근데 공공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그게 헤게모니를 잡으면 민간 서비스가 설 자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민간 서비스로 지금 했던 것들을 퇴출돼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게 예. 민간 서비스 뭐 퇴출을 꼭 강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시장이 좁아지면 공공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높임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겠죠? 사실 그렇기도 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물론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많이 후퇴하긴 했지만은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공 서비스 하면은 이제 질이 낮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확산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긴 해요. 그 양측이 이제 공공하고 민간이 이제 경쟁하니까, 아니면 이제 공공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공공 배달앱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 망하거나 제가 알기로 경기도는 지금 뭐 네이버인가 이쪽이랑 네이버랑 예, 네. 이게 다시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 그런 이제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 군산이나 전주 이쪽은 그 사라지지 않았나요? 안 왔어요. 하여튼 뭐 이게 거의 뭐 유명무실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이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 나름의 어떤 사회성이나 그 지배력들을 이제 갖게 할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제 시장하고 경쟁하면은 이게 되나? 뭐 요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고 이제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좀 서비스 질이나 이제 이런 거가 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이제 공공화할 것이냐, 공공이 이제 주된 헤게모니를 잡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 기존에 이제 그다음 보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니까 사실 공공 어린이집이 인기가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보육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검증된 서비스는 그렇게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건 많이 논의가 필요하겠죠. 과연 배달 서비스를 다 공공하는 게 필요한 거냐, 우선순위에서 그걸 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님이 얘기하. 안 들려. 마이크에 문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봐요. 들립니다. 들렸나요? 예, 아유. 예. 아니, 네, 되게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대한사례로 소개해 주신 공공 서비스 이 이야기 보면서, 그러니까 왜 이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이냐 NHS냐 이게 이제 어떤 그 사회 보장 혹은 이제 어떤 필수적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다른 전략처럼 여겨지면서 이 서비스의 직접 제공에 좀 더 그 우위를 부여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에 이 공공 서비스 이 제안은 사실 그거를 의료뿐만 아니라 폭넓게 확장하자라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직접 서비스로 제공하자.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좀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법률 서비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무리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서비스가 훌륭해지더라도 이를테면 삼성이 김앤장 같은 데랑 특별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이런 힘이 존재하는 한 민간 서비스 시장이 이렇게 퇴출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또 뭐 다른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를 공공이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 필요한 수많은 의약품과 뭐 진짜 무슨 침대 같은 기본적인 물품이든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이게 시장에서 생산된단 말이에요. 이 제어와 서비스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서비스를 더 기본적이고 더 필수적인 것, 그래서 공공이 제공하게 하자라는 주장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에서 공공성을 더 키우면서 뭔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힘을 갖기에는 그 이미 좀 이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온 거 아닌가, 좀 다른 구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아예 좀 리셋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안 사례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조금 궁금했고, 그러니까 주로 어떤 그룹이 제안하고 주장하고 혹은 실제 운동의 흐름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이게 이 시장, 그러니까 어쨌든 탈시장화, 뭐 최소한 이런 것들을 모색할 때에 공공 서비스 주장 말고 좀 뭐 어떤 다른 게 가능할지, 이거는 약간 좀 토론을 같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국의 사례는 그 아까 그지 런던 대학 연구소에서 이렇게 내놓은 사례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사용한 건지 어떤지 연계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계가 되겠죠. 이제 그 제레미 코빈을 지지하는 노동당 좌파 있잖아요. 그 노동당 좌파에서 그 영국 총선 있을 때, 영국 총선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총선에 내놓은 공약을 이제 만드는데 그 얘기한 사례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NHS
영국 같은 경우 NHS가 하나의 국가 브랜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NHS 경험이 영국 그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 경험을 다른 서비스까지 다 확장시키고 살려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대처정부 이후에 이제 NHS에 대한 예산이나 이게 많이 줄면서 이제 NHS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되돌리자 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공공 서비스가 대안인가라는 부분에서 토론을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도 민간 병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 있는 거고 이제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민간 병원을 이용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공공 병원에서 다 포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공공 서비스가 대안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죠? 보육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유럽에서는 그런 논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 맞냐, 아니면은 이제 현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육 수당이나 이런 현금으로 주는 게 이제 장점이 많은가, 뭐 이런 어느 게 더 장점이 많냐면서 논쟁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장점을 판단한 근거가 이제 하나는 이제 서비스 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여성들이 그 노동시장으로 얼마나 더 진출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평가의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를 주는 게 낫냐 현금으로 주는 게 낫냐 이런 게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논쟁 속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보육 수당이나 양육 수당을 도입을 하면서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보육 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이제 그런 보육 수당이 이렇게 도입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보육 수당을 부모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다가 직접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미죠. 그 보육 수당 도입이. 근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강보험 제도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재벌 병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80년대, 88년도에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는데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이제 돈이 생긴 거잖아요. 돈, 재원 중에 그 재원이 마련되기 시작하니까 삼성이나 뭐 그 당시 대우, 현대 이런 재벌 병원들이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건강보험제도라는 그런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일종의 시장 확대 이제 기제가 되기 시작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토론을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영국 사례에서 제가 이제 그 놀랐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공공 서비스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참여 이런 거를 더 참여나 민주주의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수단에서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단지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어떤 법률 소송이 있을 때 그거를 하는 것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걸 고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포함시킨 게 이제 저는 좀 독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고민이 그러니까 뭐 공공 서비스 이거는 이제 그 뭐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이잖아요. 이게 쭉 주어지는 거를 가는 건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냥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커뮤니티화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뭐 돌봄이나 뭐 보육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공공 뭐 유치원 같은 게 이제 뭐 생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네? 그런 걸 더 잘 가꾸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서비스 영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공공 서비스화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화 하는 그런 방식이 같이 좀 고민될 필요가 있지 그건 않을까.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적대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이제 뭐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형식으로 보고, 또 다른 측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좀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이제 요소로 이제 보고, 그 상호 약간 좀 대립적인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다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요소 자체가 좀 같이 좀 결합돼야 될 형태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좀 듭니다.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공공 협력 모델이라고 이제 그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도 있고 이제 공기업도 있잖아요. 에너지를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협동조합하고 에너지 공기업이 서로 이제 영역 싸움하면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다 좋은 에너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공공 협력 모델로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공공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퍼블릭하고 함께라는 게 같이 결합된 거잖아요. 공공이란 말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공공성이란 이제 함께 뭔가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제 서로 참여하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걸 모델을 만드는 거랑 공적인 모델, 그러니까 소유 측면에서의 공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사실 어울리는 건데 실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 운영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학부모 모임은 뭐 필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있는 이제 요양원 이런 거는 같이 되도록이면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티도 형성되게끔 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그런 운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제 의료 서비스랑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 이런 얘기 하면서 빨리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빨리 하는 걸로만 인식을 하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 서비스랑 의료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는 것 하지는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적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실제 이제 운영하거나 이런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실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이제 거기 실제 이제 이용자하고 그걸 제공하는 노동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잘 만들어 가야 할 거고. 이제 사실 그런 공공 서비스는 이용자하고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노동자의 대립 관계가 훨씬 더 많잖아요. 보면은 같이 그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용자하고 노동자 그 제공하는 그 노동자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아마 실제 운영할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도 돼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토론해봤으면 싶은 건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서비스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혹은 그와 유관한 어떤 이제 뭐 이 사람들 혹은 커뮤니티 혹은 지역 같은 이 관계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느냐가 쟁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운동으로 구성 가능하냐가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를테면 이제 보육 같은 경우에는 보육 노동자들도 사실은 노조로 조직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세월호 이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엄마 정체성으로 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싸우는 흐름이 더 강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싸움도 가능해졌던 것 같거든요. 이 공공성이 확대되는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국가가 어떤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거 자체를 목표로 하는 어떤 싸움도 구성 가능한가? 혹은 그렇게 구성해야 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기본 서비스, 필수 서비스 이런 걸 구분하긴 하지만 이미 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안에서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별로 구분 안 되는 채로 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약간 이 공공 서비스라는 어떤 카테고리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아까 그 뭐지 유치원 얘기하셨지만은 음, 그 유치원 그 사립 유치원 비리 그러니까 재정 문제 갖고 비리 얘기하면서 이제 그 회계 투명성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공 유치원이 훨씬 낫다. 그리고 공공 유치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 거기에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라든지 그 부모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부모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모들 모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조직돼서 이제 그 유치원을 이제 그 한국 그 유치원 총연합회인가요? 그래서 그 회계 그러니까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데 이제 그 회계 기준을 투명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한다라니까 이제 많이 그 비판단 받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제 그걸 공공성이라고 이렇게 꼭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은 그런 공공 재정의 어떤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면은 실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구 단위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그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공공 어린이집에 이 아이들 부모가 훨씬 많이 몰리고 이제 경쟁률이 엄청 세고 이런 게 이제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집이랑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랑 차이점이 뭔지가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된 측면들이 그래서 이제 공공 어린이집이 훨씬 낫구나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기 시작한 걸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꼭 조직화된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저변에서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인식 이런 거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실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메르스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지나고 일상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높이는가 부분에서는 좀 아직은 그런 게 모자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꼭 이제 병원 자체를 공공병원으로 하는 이런 게 이제 저는 지금 당장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거 민영화해서 안 된다는 인식이 그러니까 완전히 확고히 자리 잡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좀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에서 좀 제공하는 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이제 고민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게 주치 제도가 꼭 공공화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공공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 관련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그런 운동 같은 경우 운동이 노조 차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서비스 시장화 반대하고 이제 공공성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모아진 게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지금 이제
광역 단체별로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 설립돼서 이 사회 서비스원이 이제 어린이집이랑 요양병원이랑 그다음에 또 활동 서비스까지 이제 사회 서비스원을 총괄해서 이렇게 재작년부터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이제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도 만족하고 거기 사회 서비스 소속된 노동자도 만족이 현재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범 사업 차원이긴 해도 차원이. 그러니까 운동이 조직되고 우리 눈에 잘 안 띄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공공 서비스의 강화에 동의를 하고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자꾸 어필을 하는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기본 이제 공공 서비스,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탈노동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사실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뭐 사실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뭐 등등등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동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좌파론자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가장 좌파론자들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노동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본소득,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탈노동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50만 원이나 이렇게 준다면은 저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일을 할 생각, 그냥 기본소득으로 준다면 100만 원이나 150만. 예전에 100만 원인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1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준다면은 사실 노동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욕구의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써서 좀 많이 오염되긴 했지만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옷을 많이 사고 싶은 사람, 옷을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고,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책을 많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 이렇게 욕구의 다양성이 다른데 그것을 이제 기본 서비스로서 탈노동이 가능하고 그런 욕구의 다양성을 충족하는 게 가능한가? 공공 서비스로서 차라리 아예 돈을 주고, 이제 좌파들이면 충분히 돈을 주고 거기서 어차피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그것만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사람들은 그냥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굳이 노동하지 않고 자기의 그거를 추구하는, 자기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욕구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난 더 돈을 벌어서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이런 자유를 준다라는 게 이제 기본소득 좌파의 얘기인데, 사실 공공 서비스만으로는 이 매력을 사실 저는 자꾸 여기에 매력이 가는 것이기는 해요. 공공 서비스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탈노동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 좌파들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면 탈노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렇게 호소력이 갖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현금 급여하고 공공 서비스가 그러니까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줘야 될 거를 다 그러니까 주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현금으로 주는 제도들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도입 안 된 제도들도 있고, 액수가 작아도 저는 기본소득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현금으로 주는 그 여러 가지 급여들의 액수는 높이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이렇게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최대 뭐 3개월인가밖에 안 주는, 6개월인가요? 좀 늘었나요? 그래갖고 요새 7개월까지도 늘었습니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돼.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넘거든요. 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X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는 X는 높이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는 없애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공공 서비스가 다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현금 급여를 생각해 보면 제가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 않을까요? 뭐 제가 노인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래갖고 유럽에서도 그 청년들이 그 노동시장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이 가장 그 현금 급여를 못 받거든요. 그렇죠. 젊은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청년들이 대부분 뭘 받았었냐면 실업급여를 받았었어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그 실업급여를 다 축소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실업급여를 그 원상 회복시키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한 것도 이제 그 실업급여 핀란드가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70만 원 주니까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생산적 복지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무런 조건도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여러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런 여러 조건을 달지 않고 70만 원을 줬는데 실은 70만 원 갖고서 생활을 사실 유럽 물가도 비싸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70만 원 줬는데도 일을 다 찾더라. 그런 평가가 나온 거고, 조건을 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정신 건강도 나아지고 그런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중단했고, 기본소득 실험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그래서 비연님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신청하면 아마 받을 것 같은데, 그 취업 지원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실시됐거든요. 그거 신청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을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이미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소득 대신 실업급여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실업급여라는 거는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탈노동이 아닌 것이고,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제가 자꾸 기본소득 그 옹호론자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매력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노동을 안 해줘, 네가 지금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준다라는 게 자꾸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점인 거죠. 실업급여는 또 얘기가 이거 노동시장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아무리 기간이 길고 뭐 하더라도 일단 전제 자체는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준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기본소득 좌파 쪽에 호소력을 갖는 게, 굳이 노동할 필요가 없다,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는 자유,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선전을 하는 거에서 저는 좀 호소력을 느낍니다, 실제로. 근데 노동시장에 안 들어가도 된다. 꼭 전제하지 않는 게 실업급여가, 실업수당도 있어요, 실은. 네. 실업수당도 실업수당은 실업수당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죠, 거의.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실업수당이든 실업급여든 이게 조건,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 받아봤을 때 2주에 한 번씩 뭐 올리고 뭐 했던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거의 전제 자체는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게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 그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준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실업급여든 실업수당이든 간에. 근데 사실 기본소득은 그거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탈노동,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를 노동력의 상품화를 이제 아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사실 공공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찌 기본소득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주면은 일하려고 아무도 안 하겠죠. 아니요, 일하려고 할 사람들이 있죠. 과연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 미국에서 그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 일자리 그거에 대한 선호조사를 했는데 그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보다 그 일자리 제공하는 거에 더 선호가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적정 임금을 받는 게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 최저선에서 뭐 이렇게 받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예,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약간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냐, 혹은 이렇게 무엇을 급부로 돈을 받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관계 맺는다는 게 뭐냐, 혹은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게 일이고 노동이라는 점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뭐 기본소득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또 굳이 막 뭐 나서서 반대하거나 뭐 이런 만큼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이제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 되게 오랫동안 기본소득 논의가 있어 왔는데 코로나19 거치면서 갑자기 막 대세가 돼가지고 예,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아닌 다른 담론은 공백인 채로 비어 있고 약간 이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이제 다시 공공 서비스라는 주제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이 공공 서비스라는 어떤 담론이 그러니까 이용자 혹은 이제 이 시장의 표현으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또 모든 사람은 뭐 의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살려면 집이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별로 담론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는 않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운동이 그거를 다르게 넘어서려는 노력을 해오긴 했지만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이 공공 서비스라는 어떤 개념 설정 혹은 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서비스 그게 서비스든 재화든 어쨌든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노동들을 좀 더 이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는 어떤 담론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는데 기본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지. 기본 시리즈. 네. 아니 근데 맞아. 잠깐 얘기 덧붙이면 어쨌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재난지원금 보면서도 사실은 막 자기네끼리 막 그거 가지고서 뭐 보편이냐 성별이냐 이런 거 논의할 때 막 짜증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게 만들어준 어떤 사회적 감각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 때, 나도 이제 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뭔가 어쨌든, 같이 챙겨주는 어떤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확인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주민들이 그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게 그래서 그냥 돈을 못 받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감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좀 의미 있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워낙 또 이 노동시장에서 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갖는 이 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모두에게 받는 그런 보편성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런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고민하게끔 하고 사실 이런 게 이제 운동으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솔직히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인식들을 계속 확산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게 기본 서비스라고 이름 붙여서 하더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본 일자리라는 담론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본 일자리 담론도 나오고 기본 서비스 그래서 기본 시리즈가 유행이니까 그렇게 그 기본 시리즈를 편승해서 이렇게 주장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럽에서 현금 관련해서 이제 사회수당이라는 개념을 이제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수당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뭐 실업수당이라고 표현하든 이제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수당이라는 이름의 그 현금 그 사회수당도 제한됐고 실시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름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그런 현금 급여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그걸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랑 대립되는 개념으로 놓자는 거 아니라 이게 같이 이제 패키지를 이루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운동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실화돼 어떤 경로를 밟아서 현실화시켜야 될지 이분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우리가 이제 좀 더 대중화시키고 이거는 꼭 이제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게 상병수당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 도입 관련해서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병수당도 이제 저는 조만간 도입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상병수당이 이제 보편성을 가진 제도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릴 거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리고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또 보편성으로 이제 보편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복지제도가 한국이 이제 복지제도가 후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제도적인 내용을 보면 도입된 게 거의 대부분 다 도입됐어요. 근데 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 워낙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복지 서비스라는 게 사회 연대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건데 사회적 연대. 근데 사회적 연대 필요성 속에서 도입되고 이런 거다 보다 이제 주로 이제 국가의 시혜 뭐 이런 측면에서 도입된 측면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운동이 이제 사실은 없었던 측면도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또 혹시 뭐 더 얘기할 예, 오늘 아주 토론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아주 네. 지금 1시간 넘게 토론한 것 같아요. 발제보다 제가 뭐 토론 더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지난번까지는 발제가 길고 토론은 거의 짧았는데 정 반대네요. 이거. 네. 발제를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구멍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거든. 예, 지금 거의 9시 무렵 됐는데 여기 뭐 지금 말씀 안 하신 분 중에서 저기 화면상 보니까 뭐 서린님께서 예, 되게 열심히 뭐를 타자도 치시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막 이렇게 뭐 메모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새로 오신 분이신 것 같아서 한번 인사 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왜냐면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당 뭐 이런 보궐선거에 문제 뭔가 이렇게 이슈되는 것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문제점을 좀 파헤쳐보고 그래서 대안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보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문제인 건 알겠는데 왜 문제인 것인가를 좀 더 공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뭐 그 분들도 이렇게 음소거만 돼 있고 아직 화면을 안 보이셔가지고. 없으면은 네. 제가 네, 올린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질문을 던진 거 그림. 마지막 그림. 그 뭐 그 그림 갖고 이제 임종석하고 그 누구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둘이 그 페이스북상에서 논쟁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그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임종석 잘못 설명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그림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저는 이제 왼편에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편이 이쿼티. 이쿼티가 선별 지급하는 선별복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거. 오른쪽이 선별복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키가 작은 사람은 더 많이 붙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차를 세 필요한 단을 이렇게. 그 중간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왼쪽은 다 하나씩만 주고 있고. 제가 보니까 총량의 차이가 있네요. 왼쪽은 3개밖에 없고 오른쪽 6개나 되잖아요. 아니 어느 것이든 위에 있는 사과는 못 먹잖아. 그러네. 사과를 다 먹어야지. 그래갖고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야구장 담장 있잖아요. 담장을 허무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해방사회다. 근데 이제 그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먹으려면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런 더 나무를 베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먹으려고 그 앞으로 계속 그 사과 열매를 베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그 안에 상자가 다 똑같잖아요. 키 큰 사람이든 키 작은 사람이든 똑같이. 그게 이제 기본소득 그거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X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제 해석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이제 키 작은 사람한테는 이제 상자가 여러 개고 키 큰 사람한테는 상자가 하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가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고 그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다 주는 게 보편적 복지국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제 평등이나 뭐 이런 주제로 강의나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이 그림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 그림 좀 뭐랄까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느낌은 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평등의 문제를 이렇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주고 이 사람들이 키에 따라서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이 평등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킨다는 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문제가 아니라 저 키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평등에서는 전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전형적인 그 미국식 기회의 평등 대 결과의 평등, 이 구도를 그냥 이제 뭐 시각화한 구도인 것 같고,
좀 뭐랄까 우리가 쓸 그림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냥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니까 질문 던지기 위해서만 이렇게 쓰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어느덧 이제 9시가 넘어서요. 이제 슬슬 이제 뭐 마지막 한마디 하실 분 있으시면 좀 하고 마무리 질도록 할까요? 혹시 뭐 아쉽지만 뭐 이 한마디 해야겠다라는 분 계시면. 예. 예. 그럼 사회자는 제가 또 한마디 그냥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미르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그 감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대중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경험을 한번 한 거잖아요. 뭔가 국가가 일괄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급한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그 돈이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라고 하는, 그 전까지 뭐 국가가 뭐 돈을 공짜로 주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그런 분위기였다면 작년을 계기로 그게 완전 대중적 수준에서 인식이 좀 뭐 큰 변화가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정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논의를 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그 그림에도 왼쪽에 있는 건 뭐 기본소득이고 오른쪽은 뭐 보편복지 국가론이다 이렇게 이분법 시켜서 뭐 불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대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어떤 점증하고 있는 어떤 대안적 어떤 담론이나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산으로 가는 논쟁을 우리 스스로 파고 있는 게 아닌가. 둘이 두 편 나눠가지고 이제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산으로 가는 잘못 논쟁으로 가기 십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 아까 미르님이 말씀하신 그 감각이라고 했던 거 그걸 감각이라고 표현하든 아무튼 대중들이 어떤 인식의 변화라고 표현하든 저는 그 흐름을 좀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는 거죠. 원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왜 지금 2021년에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가. 이 정세적인 어떤 이유, 정세적인 이유를 좀 짚어보면서 토론과 논쟁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그 긴 토론 이제 마무리하고요. 발제자님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그 대중적 감각이나 경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데 그 대중적 감각이나 경험, 사회자의 반론하는 그 감각이나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왜 다양한데 기본소득만 이렇게 주목을 받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고 대중들이 그걸 원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논쟁도 필요한 거고 논쟁을 꺼려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적으로 논쟁이 돼야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주제가 어떻게 되죠? 혹시 저 기억 까먹어가지고. 그 안에 저 장기현 선생님 와 계시잖아요. 계시군요. 예. 예. 제가 한다고. 저는 다음 주도 발표를 완벽하게 해서 지문을 봉쇄하겠습니다. 이걸로 우리 집에서 그 비건 와인 한번 합시다. 너무 좋아요. 비건 와인은 또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물고기를 써가지고 예. 비건 와인 부록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와인은 와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명만 남았어요. 다 나가신 거죠? 예. 아, 눈 아파. 아, 눈 아파 진짜. 눈이 피곤해. 그 참 영상 예. 그거는 저기 사회자가 지금 다 하기로 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 1회차, 2회차 어디 있어요? 그거 저 올렸잖아요. 그 어디? 텔방에. 텔방이에요? 네, 텔방이 텔방에. 언제 올렸어? 나도 못 봤는데. 텔방에 바로바로 올렸어요, 제가. 나 못 봤는데. 그게 너무 그래요? 나만 보이는 건가? 저거 3월 27일자에 하나 올라갔고 3월 27일이요? 네, 3월 27일. 네, 안 떠요? 그다음에 음. 3월 22일 날 또 하나 올라가. 보여요? 예, 보여요. 그러니까 그 27일자에 하나 있고 예. 22일자에 또 하나 있고. 그거 두 개를 다운 받아서 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40메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양이 커서 이걸 뭐 저 줄인다면서. 왜 나는 안 보이지? 있어요. 27일자에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3월, 4월, 거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3월 22일하고 27일 두 개. 20, 27, 예. 22일, 27일. 둘 다 보이죠? 이거 뭐 어떻게 돼? 걸어줄까? 세미나 텔방이 얘기하는 거지? 네, 우리 배고파. 배고파해? 예. 에이, 메시지 그 22일 거 고정 하나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고정 있죠. 음. 그거가 22일 거 고정이고요. 보이시죠? 응. 그다음이 제가 27일 거 고정을 또 할게요. 빨리 지금 들어가서 그거 확인해서 뭐 보시면 됩니다. 27일 거 이제 고정할게요. 예. 요거가 27일 거고. 둘 다 예, 확인됐죠? 예. 이거를 아니 나 그 워커스 그거는 왜 만들었지? 유튜브 채널을 쓸데없이. 그냥 저기 참세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저기 옛날에 쓰던 그 계정이 하나 있어요. 송종훈이랑 우리 그거 했었잖아. 팟캐스트. 네. 그때도 유튜브 채널로 뭘 했었거든. 그 계정인데 뭐더라? 뭐 제2에게인가? 얘기? 제2에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근데 은희 거야. 정은희. 은희 개인 계정으로 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그걸 쓸까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은희 계정이에요. 정은희 계정이어서.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올릴 사이트가 어디에 정확히 지금? 유튜브 참세상 그거. 유튜브 참세상. 지금 다시 고정된 거가 아까 글로 저 들어가서 봤는데,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 제가 아까 맞을 들어간 거예요. 거랑? 그러니까 세월호만 있던 거. 그러니까 세월호 79명 죽인 뭐 어쩌고. 여기 워커스라고 되는데 이게 참세상이라는 거죠? 이거 워커스 하지 말고 참세상 그냥 그 계정 쓰라니까. 유튜브. 아니 지난번에 올려주신 글로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뭐야 그 맨 꼭대기 지금 유튜브 고정된 참세상 아디 비번입니다 메시지. 해서 예, 요거. 워커스 코리아 예. gmail.com 예. 그게 요건데요? 아까 제가 그거야? 예. 이게 뭐죠? 워커스 코리아라고?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요 메일로 하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민중언론 참상이 구독자가 더 많네. 그러니까 171명 이게 더 구독자가 많다니까. 민중언론 참상 올리지 뭐 그럼 구독자가 민중언론 참세상이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지?
채팅창에 주소를 뿌릴게요. 아, 굳이 이걸 채팅창으로 안 해도 되지.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민중언론 참사상으로 검색해야 돼. 요거 지금, 민주언론 참사상에 저기 세월호 참사 그거 뜨네요. 그거. 그러니까 영상. 지금 내 주소 올렸잖아요. 배고파해. 예. 그 같은 걸 거야. 여기 이 아이디가 그 워커스 코리아 이걸 거야 아마. 아, 그래요? 네, 그럴 거야. 아, 170명 구독자.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도 많고 왜 이걸 안 쓰고 왜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애들 참 이상해. 워커스라는 브랜드를 알려고 하나 보지 뭐. 아니 그 두 개를 어떻게 다 운영을 해서 그 다 나뉘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그 저기 페이스북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더라고. 참. 워커스 홈페이지도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루에 100명 들어오는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다가 올리는 게 여기다가 뭐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가 어쨌든 올리면 된다는 거죠? 예. 네, 뭐 채널을 뭐 만들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채널을 뭐 우리 바로 뭐- 만들게요. 여기서. 그냥 올리는 걸로. 아니 그냥 여기 근데 뭐 채널이라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아? 채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민중언론 참세상 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연구소 뭐 채널 내지는 뭐 우리 지금 뭐 하는 주례 토론회 이런 식의 이제 그거를 또 만드는 거지 하위 그룹으로 일종의 그런 거 아닌가? 예. 나도 뭐 써보질 않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냥 올리든 알겠습니다. 올라갔어요? 뭐 아무것도 안 올라갔는데 예, 아직 안 올랐어요. 아니 그 저 순서대로 올려 그 예. 그 240메가짜리를 다 올린다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저 인코딩 해야지. 다시 저기 좀 그냥. 그러니까. 저 줄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볼 때 그 앞뒤로 이렇게 쓸데없는 뭐 시간들 그거 좀 잘라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됐죠? 예. 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고. 아 이거 지금 계속 기록 중이네. 기록 중이에요? 이거 빨리 꺼야 될 것 같아. 그러네. 잘라야 돼요. 이런 거 예. 실수로 돌아. 기록 중지할게요. 예.